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주로 썼던 방법 관세죠.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해운사들을 상대로 입항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관세와는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미국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저도 많이 했죠. 네, 입항료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또 다른 세금처럼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비슷한 건데 네. 보통 국제 무역은 대부분 배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어떤 제품을 수출한다 그러면 부산항에 가서 배에 실은 뒤에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항구에 입항을 해서 이제 물건을 하역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어느 항구든 들어가려면 선박 입출항료라고 하는 걸 내야 하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 부산항의 경우에도 톤당 135원 정도 되는 돈을 내요. 물론 시설 운영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항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배에 입항료를 매긴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미국의 입항료 부과는 조금 많이 달라요. 부과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한데 오로지 중국 배만 타깃으로 하고 중국 배라고 하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톤당 135원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데 아마 전례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이 좋아 입항료지 중국 배는 앞으로 미국 항구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선언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가만히 또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되면서 맞습니다. 일단은 엄청나다는 게 어느 정도나 내는 건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입항료 부과 대상은 총 3가지 유형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국 해운사면 선박 한 대당 최대로 내야 하는 입항료가 100만 달러예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5억쯤 되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 해운사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만든 배가 선단에 단 한 척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선봉량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선봉량 기준으로 부과를 하기도 하고 대수 기준으로도 부과를 해서 여기서 최대 1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억을 내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단 또 중국의 배를 만들어 달라고 발주한 해운사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것도 선봉량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배가 있다라고 하면 최대 100만 달러. 그다음에 대수가 일정 비중을 넘어가게 되면 또 100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이 둘을 더하게 되면 최대한 200만 달러 정도의 돈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9억쯤 되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다른 나라와 원래 이제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행 이런 건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일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거고 일단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최대 150만 달러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비싸긴 한데 이렇게 하면 그거 못 감당하겠어.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거는 조금 와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USTR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거기에 정확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3가지 유형에는 입항료를 누적해서 그리고 추가해서 부과하겠다. 정확히 어떻게 누적하고 추가할지는 추가하는지는 세세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얼추 계산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원양해운이라고 하는 중국 국영해운사가 있어요. 중국에서 만든 배로 미국항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고 물론 당연히 중국 해운사기 때문에 새로 발주한 대부분의 배는 중국 조선소에서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최대 앞에서 얘기했던 입항료 부과 기준 1, 2, 3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 그게 450만 다 더해야 돼요. 맞습니다. 450만 달러 입항료를 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65억쯤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과한 입항료 대비해서는 5만 배 정도 되는 입항료를 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1, 2, 3번 해당되면 하나는 면제해주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냥 다 더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외신이라든지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는 최대 150만 달러라고 썼던 것 같은데 여튼 정확히 공고문에는 누적적으로 추가해서 이런 단서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부과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숫자라서 감이 조금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부과한 발표 당시에 상하이에서 미국 서부로 가는 컨테이너 선박의 운임이 1TEU, 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박스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박스 한 개당 1,453달러였어요. 보통 1만 TEU급
컨테이너 선박이 해운사의 주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코스코가 상하이에 짐을 가득 싣고 1만 TEU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 네. 매출액이 대략 1,453만 달러가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보통 LA 롱비치항에 하역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만 매출의 30%인 450만 달러 입항료를 물론 최대치이긴 합니다만 예. 내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네. 또 다시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항구 두세 곳을 거칩니다. 그러면 대략 절반 정도를 채워서 돌아오는 게 보통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1만 TEU급 노선이 한 번 왕복을 하게 됐을 때 상하이에서 미국 네. 서부까지 그러면 대략 매출이 2,200만 달러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총 3개 항구를 거쳤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450만 원 곱하기 3이 되는 3. 겁니다. 그러면 1,350만 달러. 와. 그러면 2,200만 달러 매출의 60%인 1,350만 달러를 미국의 입항료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면 너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중국 배에만 이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일단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건 아닙니다. 네.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고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발단은 2024년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잖아요. 네. 그때 전미 철강 노조를 비롯해서 5개 노조가 콕 찍어서 중국이 조선업에서 매우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 라면서 USTR에 조사를 해달라고 청원서를 냅니다. 네. 미국의 무역법 301조가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네. 다른 나라가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그게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면 미국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도 관세를 부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USTR이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지난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USTR의 결론은 중국이 정말 반칙을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어떤 반칙일까요? 설명을 드리자면 뭐 알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자꾸 까먹는 사실 중에 하나가 중국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전히 계획 경제적 요소가 상당히 강해요. 예를 들면 공산당이 5개년 개발 계획, 네. 뭐 옛날 우리도 많이 썼던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5개년 개발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선박 건조 능력을 얼마까지 올려라 이렇게 목표치를 세우게 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여러 지원책이 따라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배 주 원료는 후판이라고 하는 철강이에요. 예. 중국의 국영 광물 기업들이 일단 후판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의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싼 석탄을 제철소에 넣어서 제철소를 굉장히 싼 값에 돌리게 하죠. 그리고 여러 제철소를 경쟁을 시켜서 과잉 생산 체제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후판을 아주 싸게 조선소에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 후판 가격은 경쟁국인 우리나라 일본 대비해서 반값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뭐 여기서 끝이 아닌데 뭐 코스코 같은 국영해운사, 그다음에 군대 이런 곳에서 발주를 또 엄청나게 해줘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해외에서 뭐 선박 건조를 맡긴 선주들에게는 중국 국영은행이 수출 금융을 핑계로 굉장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 조선소끼리 경쟁을 시켜서 뭐 똘똘한 놈들, 뭐 속된 말로 똘똘한 놈들만 살아남게 만든 뒤에 예. 공산당이 이 조선소를 하나로 통폐합해버립니다. 네. 그렇게 탄생한 게 중국 선박공업집단 CSSC라고 하는 세계 최대 조선업체인데 이렇게 중국은 전 세계 선박 건조 물량의 70%를 가져가게 된 거예요. 네. 하나의 과정마다 다 마음에 안 들었겠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배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사실 배만 많이 만드는 거라고 하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해군, 아, 그렇죠. 군사력이랑 네.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2023년에 미국 해군 정보국의 브리핑 슬라이드라고 하는 게 한번 유출이 돼서 뭐 공개가 됐는지 유출이 됐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래서 미국이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10만 톤급 함선이나 잠수함을 한 대 만들 때 중국은 200척의 함선이나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선박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이미 중국 해군이 2015년에 미국 해군의 함선 수를 넘어서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함선 숫자가 뭐 해군력을 재는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척도이긴 그렇죠. 하죠. 이 정도 차이 나면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내부에서 중국을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네. 여기에 대해 미국도 더는 조선업에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존슨 액트라든지 선박 건조 차등 보조금 같은 걸 부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이 존슨 액트는 어떤 걸까요? 뭐 이건 좀 유명한 법이긴 한데 네. 1920년에 만든 법이에요. 그때 미국 내에서 상품 수송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상품 수송을 배로 할 때는 네.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만든 배이어야 하고 네. 최소한 미국인이 75%는 소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원이 75%는 미국인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제입니다. 네. 지금이야 뭐 사실 미국 내에서 상품 수송하는 것보다는 국가 간 무역이 많아지면서 조금 유명무실해지긴 했지만 네. 여튼 이런 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선박 건조 차등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비용이 외국보다 높을 때 그러면 미국 정부가 최대 50%까지는 차익을 보존해주는 보조금이에요. 이런 법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조선업이랑 해운업에서 전 세계 선두를 달렸던 나라이기도 해요. 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운사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 해운이라고 하는 해운사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로 제가 번역을 한 건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라인이라고 하는 해운사가 있었어요. 이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배상금 명목으로 그 독일의 전기선을 압류해서 만든 사실 국영 해운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해운사를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웠고 해운사가 크니까 배가 발주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조선업도 그때까지는 굉장히 잘 나갔던 거죠. 우리 일본과 우리나라가 부상하기 직전까지. 근데 왜 이렇게 힘을 잃게 된 건가요? 이 정도 규모. 계기가 있는데 1981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네. 레이건 대통령이 사실 뭐 신자유주의, 그렇죠. 시장주의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이거 시장 원리에 바꿔야지 국가가 왜 이런 대통령을 쓰고 있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선박 건조 차등 보조금을 일단 없애버려요. 그래서 1981년에 69척이었던 미국 대형 상선의 주문량 이게 8년 뒤에는 0척으로 줄어듭니다. 당연히 뭐 보조금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발주가 안 들어오겠죠. 네네. 그다음에 해운사도 마찬가지인데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1978년에 미국 해운은 말콤 맥린이라고 하는 인물한테 팔려요. 네. 이 말콤 맥린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사실 국제 무역의 혁명이라고 하는 게 컨테이너 박스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희는 네네. 너무 잘 알고 있긴 합니다만 이걸 발명해서 떼돈을 번 사람인데 이 맥린이 미국 해운을 인수한 뒤에 굉장히 빚을 많이 내서 배를 많이 건조를 합니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원책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1986년에 결국에 파산하는데 그렇겠네요. 미국 해운은 파산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 때문에 미국 조선업과 해운업이 순식간에 몰락을 했던 거죠. 레이건 대통령은 또 왜 그렇게 갑자기 뭐 이거는 사실 추정이긴 합니다만 네.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당시엔 우리나라와 일본이 배를 너무 잘 만들기도 하고 네. 싸게 그리고 동맹국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분업화를 해도 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요. 배 만드는 건 일본이랑 한국에게 맡기자. 그렇죠. 뭐 우리를 뭐 예를 들면 배신할 나라는 아니니까. 네, 그러면 보조금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 정도의 조선업 분업화는 뭐 괜찮다. 생각을 했고 이게 사실은 2010년대까지는 그대로 쭉 이어졌죠. 네. 최근 10년 새에 확 바뀐 겁니다. 중국이 조선업을 장악했고 해운업에서도 유럽에 버금가게끔 덩치를 키운 데다가 뭐 전 세계 항만 한 100여 곳에 뭐 운영권을 확보할 만큼 뭐 해상 권력 장악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그렇죠. 있어요. 사실 해상 권력이라고 하는 게 패권 국가의 필연 충분 조건 같은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 밀릴 수도 있겠다는 위협감을 미국이 뒤늦게 느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입항료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의 조선업이 네. 살 수 있을까요? 사실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명확할 텐데 네. 중국 배 입항료 부과는 일단 이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은 돼요. 앞으로 중국의 화물선 건조를 맡기는 이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배로는 미국 너무 시장에 들어갈 수 비싸지니까. 없고 미국 시장은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을 그렇죠. 하는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튼 해운사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중국 선박은 입항료를 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운임이 높아져서 가격 경쟁력이 그렇죠. 떨어지니까 네. 실제로 독일의 하팍로이드라고 하는 해운사가 있습니다. 뭐 전 네. 세계 한 5위쯤 되는 해운사인데 최근 중국에 발주하려던 컨테이너 선박 건조를 우리나라 한화오션에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외신 보도가 뭐 지난달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입항료 부과 말고도 이번 조치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국제 상품 운송 규제라고 하는 거 신설합니다. 뭐 이것도 제가 뭐 의역을 한 거이긴 합니다만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이 조치가 시행이 된 이후 7년이 되면 네. 미국에서 운송이 되는 국제 운송 물량의 15%는 미국 해운사 그다음에 미국 국적기를 꽂은 선박으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중에 5%포인트는 미국에서 만든 배이어야 한다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 해운사도 필요하고 미국 조선업도 필요한데 미국에서 이걸 뭐 전 세계를 장악할 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능력은 갖추겠다라고 하는 걸 그 공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에 발의된 미국을 위한 선박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아직 뭐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아마도 통과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이랑 동맹국 등에서 만든 250여 척의 배로 전략적 상업 선단을 꾸리겠다. 뭐 이런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네. 뭐 결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조선 해운업의 주도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는 표현도 맞겠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네. 같이 하는 그런 구조로 다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만에 뭐 조선업이나 해운업의 부활을 외쳤던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좀 반사이익이 있겠는데요? 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중국 일단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발주가 가려던 물량들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나오는 발주 물량, 뭐 전략적 상업 선단이라고 하는 250여 척에 그것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미 해군 선박의 유지 보수 사업 때문에 최근에 그 조선업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조선업 주가가 한 번 더 올랐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 해운사인 HMM도 조금 수혜를 볼 것 같은데 지금 아시아 미주 노선 1등 같은 경우는 중국 코스코거든요. HMM은 10위 정도밖에 안 되고 물론 뭐 선박 수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긴 한 겁니다만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선박 중에 중국 배가 한 척도 없어요. 물론 이게 기준이 컨테이너 선박이 될지 아니면 화물선 전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컨테이너 선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수수료 없이 미국 항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해운사가 대만의 양밍이라고 하는 해운사랑 우리나라 HMM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코스코가 이제 잃어버리는 시장을 HMM이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상황이 어떻게 갈지 조금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에 눌려있던 조선업과 해운업에 볕이 드는 것만은 뭐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모처럼 좀 좋은 우리나라에는 맞습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만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를라 보노프의 The Water is Wide 전해드리면서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